고구려, 삼국시대 세 나라 중 가장 강성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사 리즈 시절로 회자되는 나라, 특히 최전성기였던 5세기에는 광개토 대왕의 활약을 시작으로 영토를 사상 최대 판도로 넓혀 이 당시의 고구려와 백제신라의 영토를 비교해보면 체급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때의 왕도 손꼽히는 네임드 군주 광개토 대왕 장수왕이었으며 이들이 이끄는 고구려는 풍부한 자원에서 나오는 막대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포스라면 충분히 삼국통일도 가능할 역량이 있었을 것 같죠. 하지만 의문스럽게도 고구려는 삼국통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잘 알려져 있듯 고구려는 전성기 그 강력할 때 백제와 신라를 제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쳤었는데 도대체 왜 결국 삼국통일에는 실패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고구려도 삼국통일을 매우 원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를 통일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사실 고구려는 튼튼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 판도를 보면 앞뒤로 포위되어 꽤 위태롭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왕조로부터의 위협,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의 위협을 받는 양면 포위 형국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고구려에게는 북쪽의 위협이 매우 중요했는데 4에서 5세기 중국 대륙에는 혼란을 틈타 북쪽 이민족들이 내려와 각종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른바 5호 16국 시대였죠. 그리고 이 중국 이민족 왕조들은 고구려와도 국경을 맞대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은 체급도 크고 전투력도 강력해서 고구려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고구려는 4세기 중반 5호 16국 중 하나인 전현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되고 5만 명이 포로로 끌려간 적까지 있었죠. 또한 5호 16국 이전인 3세기에도 중국 위나라에 의해서 고구려 수도가 함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왕조의 위협 때문에 고구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남쪽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으로 포위된 고구려는 어쨌든 전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러려면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남쪽의 백제신라를 먼저 평정한 뒤에 더 위협적인 북쪽 중국 쪽으로 국력을 집중해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고구려는 궁극적으로 삼국통일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참고로 지리적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의 기후 때문에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바랐다고도 볼 수 있으니 고구려가 성장하던 4세기 유라시아 북반구에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 때문에 동아시아도 영향을 받아 4에서 5세기 중국 일대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섭씨 1도나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중국 만주 쪽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한파 중에 하나였고 그 때문에 비옥하기로 유명한 황허강 유역에서조차도 추위로 쌀 농사를 거의 못 지었죠. 이런 판국이니 만주, 북중국 쪽은 더더욱 농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 왕조를 어찌저찌 이겨내고 북쪽 만주로 진출한다 한들 추위로 농사도 짓지 못하니까 별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반도 쪽은 한파의 영향이 덜했으며 또한 한반도에는 요충지 중 요충지인 비옥한 한강 유역도 있었죠. 당시 한강 유역은 백제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이곳을 뺏어내고 추가로 다른 한반도 꿀땅들까지 점령한다? 그러면 고구려는 만주로 아니면 요서 지역으로 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죠. 특히 고구려는 영토가 넓어서 군대 운용에 필요한 식량이 절실하므로 남진 정책이 식량을 가장 많이 확보할 길이기도 했죠. 그런 계산 하에 고구려는 남쪽으로의 확장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때 최전성기에 이른 고구려는 마침내 396년 백제로 진격, 수도를 함락시키고 백제 아신왕을 직접 무릎 꿇렸으며 얼마 뒤 서기 400년 신라에까지 5만 군대를 파견하여 그 뒤 고구려군을 주둔시키고 신라를 고구려의 조공국으로 만드는 데 이르죠. 이렇게 광개토 대왕은 백제 신라를 제압함으로써 남진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 뒤이어 즉위한 장수왕은 아예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더 활발히 남진을 해서 475년에는 백제 수도를 또다시 함락시키고 백제 계로왕과 그 왕후 왕자들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드디어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또한 신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여 고구려는 신라 왕을 2명이나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데 이르죠. 영토 역시 더더욱 확장해서 역대 최대 영토를 확보, 삼국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남한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까지는 가지 못했고 결국 고구려의 전성기는 6세기 마무리되고 다시는 삼국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가장 설득력 있고 현실적 이유들로만 추려서 엄선했으니 첫 번째 이유는 사실 고구려에게도 백제와 신라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간단하게 드릴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니 일단 고구려 전성기 때 삼국 지도를 보면 외견상 고구려보다 백제신라는 영토가 훨씬 작아서 만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은 영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고대 국가 전투력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요소는 인구수이죠. 고대에는 특히나 인구수가 그 나라의 위상, 사회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삼국처럼 서로 긴밀하고 비슷한 처지일 때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5세기 고구려 인구는 250만에서 320만 정도로 추정되지만 동시대 백제 인구는 85만 명, 신라는 정확한 추정치는 없으나 수도에만 17만 명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대 신라 백제 구도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압도적인 차이는 나지 않았죠. 또한 고구려의 인구에는 허수가 많았습니다. 고구려는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말갈, 거란 등 언어도 다른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던 다민족 국가였는데 이들은 종사하는 업도, 농경, 유목 등등 다 달라서 이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고구려는 영토를 빠르게 넓히는 통에 지배력이 완전치 않아서 각 부족들에 대해 직접 지배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곡물만 거두며 지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구려가 징집을 했을 때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부족도 많았고 심지어 고구려는 귀족 세력이 강해서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이해관계에 따라 귀족들이 군대를 안 빌려줄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 허수가 많아서 나라 역량을 온전히 집중시키는 게 힘들었고 따라서 백제 신라를 한 번에 압도할 만한 물량까지는 나오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백제 신라 중 하나만이 아니라 고구려는 동시에 둘 다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러면 매우 까다로워지죠. 적국 수도 하나만 무너뜨리는 것도 힘든데 두 개를 모두 무너뜨려야 하니까. 심지어 백제신라는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나뉘어 존재합니다. 이러면 고구려로서는 진경 루트를 짜는 것도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백제로 쳐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신라가 백제를 도와서 고구려의 진경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습하면 됩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죠. 실제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할 때 백제 신라가 이런 방식으로 고구려를 막아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로서는 공격 루트에 큰 애로사항이 생기고 성공 확률은 더더욱 낮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삼국 통일이 힘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론 뭔가 부족합니다. 한계점이 있다 한들 고구려는 나중에 인구 차이가 수십 배 넘게 나는 수나라, 당나라도 막아낼 정도로 국력이 강력했으며 아무리 국력을 모두 투입하기 힘들다 해도 사료를 보면 백제가 3만, 신라가 수천 명 동원할 때 고구려는 전성기 때 10만 군사를 동시에 운용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통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고구려가 통일을 못한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기도 한 이유가 있으니 바로 중국 왕조의 위협입니다. 고구려와 국경을 맞댄 북쪽의 중국 왕조들은 고구려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최전성기 때도 마찬가지였으니 먼저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와 국경을 맞댄 나라는 5호 16국 중 하나 후연이었는데 천하의 광개토대왕조차 후연에는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후연은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던 선비족의 일파 모용선비가 세웠는데 아까 전현이 고구려 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후연은 그 전현의 직계 후계자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전현보다도 영토를 넓히고 요충지인 요동반도까지 차지해 매우 강력했죠. 때문에 광개토대왕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후연의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한 예로 광개토대왕도 남진을 통해 백제신라를 완전히 제압하려 했지만 후연 때문에 완전한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었습니다. 그 예시로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은 5만 군사로 신라로 출정하여 신라를 완전히 자기 영향권에 두고자 했었는데 이를 틈타 후연이 쳐들어와 고구려의 700리에 달하는 땅을 빼앗는 바람에 광개토대왕은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급하게 회군해야 했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백제 신라를 잠시 약화시키거나 신하로 삼는 식의 제한된 정책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결국 407년 후연에 대해 대규모 원정을 벌였고 마침내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빼앗아내고 후연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후대 장수왕 때는 고구려가 본격 남진을 시작할 각이 나오나 싶었는데 문제는 이후 중국에는 후연보다도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북위이죠. 북위 역시 선비족의 일파인
탁발 선비가 세운 나라인데 이들 역시 매우 강력하여 각종 쟁쟁한 실력자인 유연, 북연, 중국 남조를 격파하고 중국 화북 지역을 통일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렇게 급부상한 북위는 만주 쪽의 실력자 고구려를 위협적으로 생각했죠. 따라서 언제든지 대규모 병력으로 고구려를 쳐들어올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나중 가면 둘은 전쟁 직전까지도 갔을 정도. 따라서 고구려는 북위에 온 군사적 역량을 집중시켜야만 했죠. 때문에 북위가 성장하는 수십 년 동안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빼는 즉시 북위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북위를 치자니 체급차가 너무 나는 데다 아까 말했듯 당시 몰아닥친 한파 때문에 북쪽 영토를 얻어도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남진 정책이 더 고구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먼저 427년 제빨리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서 북위의 위협에서 그나마 조금 벗어났습니다. 기존 수도 국내성이 북위와 가까웠던 반면 새 수도 평양은 한반도 깊숙이 있어서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이죠. 또한 장수왕은 북위에게 계속 사신을 보내서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북쪽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위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위협했고 고구려와의 관계는 들쭉날쭉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평양 천도 이후 30년이 지난 460년대가 돼서야 둘은 겨우 우호 관계로 변할 수 있었죠. 그제서야 남진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된 고구려였는데 문제는 북위에 신경 쓰는 그 수십 년간 남쪽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졌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조공국이던 신라가 그 틈을 타서 고구려 영향권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원래 신라는 왕까지 교체당하는 등 고구려에게 계속해서 내정 간섭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신라 측에서도 이러다간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겠다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었고 마침 고구려가 북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자 신라는 450년대 초 신라 주둔 고구려군을 대거 살해하고 자립 노선으로 변경했죠. 이를 괘씸해한 고구려는 신라에 여러 차례 원정군을 보냈지만 북위의 위협 때문에 제한적인 작전만이 가능했던 고구려군은 큰 성과는 내지 못했죠. 결국 그러는 사이 백제와 신라는 손을 잡고 고구려를 물리치기 위해 신라 백제 동맹, 즉 나제 동맹을 결성해버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구려 북위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장수왕은 이를 갈고 남진 정책을 시작했고 475년 백제를 기습하여 일주일 만에 수도를 함락시키고 백제 계로왕을 살해하게 이릅니다. 고구려가 평양성을 함락당한 것이나 똑같았으니 이것은 백제의 국가 멸망급 위기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탈출한 백제 세력들은 남쪽인 웅진으로 천도하여 백제의 명맥을 유지하려 했는데 장수왕은 이를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군대를 물려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북위 때문이 컸습니다. 아무리 백제 수도를 무너뜨렸다지만 장수왕이 잔당 토벌을 위해 대군을 계속 머무르게 할 시 북위가 그를 틈타 고구려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었죠. 이렇듯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중국 왕조들 때문에 고구려는 제대로 남진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왕조의 존재는 고구려에게 엄청난 핸디캡이었던 것이죠. 또한 고구려는 중국 왕조로부터 고구려를 방어할 전력을 상시 국경지대에 배치해 놓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남진 정책을 할 때도 매우 제한된 병력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중국 왕조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백제 신라 역시 유기적으로 고구려의 공격에 대처했던 것도 있으니 원래 백제와 신라는 표면상 손은 잡지만 서로 군사까지는 잘 안 보내려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펴자 이 둘은 영혼의 단짝이 되어서 군사동맹을 맺게 되죠. 안 뭉치면 고구려에게 각계격파당할 테니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는 매우 난감해지니 애초에 아까 475년 고구려가 백제 수도를 함락시켰을 때 장수왕이 끝까지 백제를 추격하지 못한 이유는 신라 때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백제가 공격을 받자 신라의 1만 군사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출동했기 때문이죠. 고구려는 이에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고구려군이 강하다 하지만 백제 잔당들에 더해 신라의 대병력과까지 맞붙게 되면 전쟁이 장기전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북위의 위협을 의식해야 했던 고구려는 서둘러 철수한 것이죠. 그 결과 백제는 살아남아서 다시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수왕도 이에 열이 받았고 이번엔 신라를 토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481년 장수왕은 백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신라 수도 서라벌로 곧장 침공해서 신라 수도를 무너뜨리려 하죠. 그러나 이는 실패하고 맙니다. 고구려는 초반에는 선전했으나 나제 동맹이 가동되어 백제군이 구원을 온 데다
추가로 가야군까지 참여해 삼국 연합군에게 오히려 패하고 만 것이죠. 이때 고구려군은 1,000명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백제신라에다 가야까지 합쳐지니 고구려가 이들의 공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앞서 말했던 구조적 한계로 그럴만한 전력을 갖추기 힘들었죠. 그래도 고구려도 남진을 포기하진 않아서 이후에도 계속 백제신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계속해서 패배했죠. 5세기 나제동맹 결성 이후 고구려군은 백제신라 연합군과 총 5번의 주요 전투를 치렀는데 고구려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고구려군이 한쪽을 칠 때마다 다른 한쪽이 교묘하게 구원을 와서 고구려의 진격을 방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구려군이 백제군 신라군과 따로따로 한 전투를 살펴보면 총 4승 1패로 고구려의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즉 따로따로일 때는 당연히 고구려가 우위에 있지만 나제동맹으로 둘이 유기적으로 합쳐졌을 때에는 고구려는 속수무책으로 패했던 것이죠. 물론 고구려도 이를 파회하기 위해서 계속 장기전을 몰아붙여 백제신라의 국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신라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더 강해졌으며 계속해서 쌓이는 전투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중에는 성을 엄청나게 쌓고 우주방어를 구축해버립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장수왕 사후 남부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죠. 또한 백제와 신라는 이런 직접적 전투 외에도 처절한 외교적 몸부림까지 벌였으니 그들은 둘로 맞서기가 부족하자 가야를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바다 건너 중국 남조, 일본 열도의 외까지 끌어들여 대고구려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백제는 북위에게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쳐달라고 비밀 서신을 보낸 적까지 있었죠. 고구려는 이렇듯 외교적으로 사방에서 포위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삼국통일 한번 하려다가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죠. 때문에 전병력을 투입할 수가 없고 찔끔찔끔 반복해서 최대한 백제신라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일시적 주도권은 가져올 수 있었으나 살아남으려 애쓰는 백제신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고구려의 최전성기는 지나가고 6세기에는 신라가 오히려 전성기가 찾아와 고구려에게서 한강 유역까지 뺏어내죠. 이로써 고구려는 삼국통일의 적기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이유로 고구려는 외부 말고도 내부 요인 때문에 통일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인데 사실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항상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툭하면 정변이 일어나 6대 태조왕, 15대 미천왕이 모두 기존 국왕을 축출해낸 뒤 즉위했고 10대 산사왕 때는 왕자리를 두고 대규모 내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장수왕 때도 나타났으니 장수왕이 427년 평양으로 천도했을 때 자연스럽게 새 수도인 평양 기반 귀족들이 입지가 강해지고 옛 수도 국내성 기반 귀족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죠. 따라서 귀족들 간 갈등이 점화되었으며 나중에는 갈등이 왕권을 위협할 수준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470년 무렵 장수왕은 귀족들에 대해 피해 숙청을 벌여야 했고 수많은 귀족들이 외국으로 망명했죠. 이렇게 내부 사정이 혼란한 바람에 고구려는 북위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도 추가로 10년 넘게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숙청이 있었음에도 얼마 뒤인 475년 고구려는 백제 수도를 일주일 만에 함락시키는 포스를 보이긴 했죠. 이렇게 최전성기 때 고구려는 내분이 있어도 그나마 군주의 강력한 통제력으로 이를 커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순 없었죠. 장수왕 다다음 왕인 안장왕 때는 평양계대 국내성계 귀족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안장왕은 시해당했고 고구려는 그때부터 전성기에서 이탈하고 거대한 내전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으며 약화된 고구려는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면서 삼국 통일을 추진하기 힘들어지죠. 이렇게 고구려는 대외적 여건에다가 국내 정치까지 안정되어야 남진이 가능했고 이게 가능한 전성기 때가 통일의 적기였지만 그때 통일에 실패하고 나중에 내부 분열을 통제할 수 없어진 뒤부터는 통일 추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훗날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도 연개소문 사후 일어난 내분이 큰 원인이기도 하죠. 즉 지금까지를 요약하자면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하려면 먼저 국내 정치가 안정돼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중국 왕조의 침략을 충분히 방어해낼 군사력 그리고 안정적인 중국과의 외교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렇게 국력이 소모되는 와중에도 백제 신라 두 국가 동시 전선을 펼 수 있는 그리고 두 나라의 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했죠. 하지만 고구려의 영토와 인구수의 한계도 있었으며 위협적인 세력인 고구려를 중국 왕조도 가만히 좌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고구려의 신경을 못 쓰는 아주 짧은 타이밍에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웠죠.
또한 그 타이밍에 국내 정치까지 안정돼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던 전략은 그나마 전성기의 왕의 통제력이 뛰어났을 그 타이밍, 그리고 중국 왕조 쪽이 안정되었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여 약화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찔끔찔끔 약화시키는 전략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없었죠.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삼국 통일에까지는 실패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구려의 저력은 굉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의 통일왕조 수나라 당나라가 들어섰을 때 무려 100만 대군을 막아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지만 또 공세로 치고 나가는 것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였죠. 즉 구조적으로 삼국 통일의 난이도는 정말 높았으며 안타깝게도 고구려는 그를 극복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가 어찌저찌 백제와 신라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그곳을 완전히 고구려의 땅으로 만들려면 백제 신라 유민들을 고구려인으로 동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욕스럽게 나라를 빼앗긴 유민들이 당연히 반발을 일으킬 텐데 이를 억누르려면 고구려도 대군을 빼서 백제 신라 땅에 상시 주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대군을 남쪽에 빼놓을 시 고구려 북쪽의 중국 왕조들이 언제든 고구려를 위협할 수 있었죠. 결국 한반도에는 한정된 병력만을 주둔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당연히 반란을 막을 수 없게 되니 백제 신라 땅이 언제든 다시 독립해 나갈 수도 있죠. 그럼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즉 삼국 통일을 한다 해도 그 유지 역시 매우 난이도가 높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역사상 아무리 뛰어난 정복군주들을 데려와도 이 정도로 헬 난이도라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역시 역사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에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영상은 페이지 투북스 출판사의 책 한국사는 없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역사 한국사가 사실은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한 과정이었으며 우리만의 역사를 넘어 전 세계 역사의 한 갈래 중요한 흐름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영상은 이 책에 고구려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서에는 이뿐만 아니라 환웅 웅녀설화의 곰부족은 왜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을까? 숱한 침략에도 한반도는 어떻게 중국, 일본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은 왜 귀국하지 않았을까? 부동산에 집착하는 한국인의 정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현재 우리나라가 유력 가문의 아지트였던 대구 경북이 아니라 서울 전성시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근대 열강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조선을 탐했을까? 같은 다양한 신선한 소재들이 가득합니다. 역사를 좁은 시야에서만 바라본다면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장수왕이 북진이 아니라 남하를 선택한 배경에 기후라는 의외의 요소도 한 몫을 한 것처럼 한국사의 주요 사건들은 한국 안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학, 지정학, 국제정세 등 다양한 의외의 요소들을 함께 살펴서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도록 돕는 책 한국사는 없다를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